김정은 대신에 다른 인물이 3대 세습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차기 지도자로 언급됐었던 2명의 왕세자들이 있습니다. 김종남 존재는 김종일 집안에서 가장 숨겨야 할 존재였던 거죠. 네. 왜요? 번쩍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김정철이는 예술을 좋아해. 착해 좀. 대체로 보면 좀 만만한 성격이면은 나중에 누군가한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팬타스틱하네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올해로 13년째가 됐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도발을 일으키면서 숙청도 서슴없이 단행했고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여전히 선대와 비교가 되면서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안팎으로 났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대신에 다른 인물이 3대 세습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백두혈통의 최측근을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최측근입니다. 이분입니다. 한국 원격평생교육원의 강명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평양에서 오신 남인희 씨, 북한 이탈 주민 강윤철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최측근이신지 공개해 제가 주세요. 사실 그 김일성 주석이나 아니면 김종일 위원장 또 최근에는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들과 자꾸 최측근이라고 할 땐 좀 얼굴이 좀 뜨거워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제가 뭐 최측근 되고 싶어서 최측근 된 것도 아니고 제가 태어난 것도 망경대구역 칠골동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3대째 계속 칠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칠골이라는 곳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고향이 바로 칠골입니다. 그 칠골에는 강촌이라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강양옥이라고 부주석까지 했거든요. 네. 또 저희 장인이 제가 한국으로 올 때 당시 북한의 총리, 현직 총리였기 때문에 강성산이라고.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말씀드리면. 최측근 맞는데요. 김일성의 외가와 아주 네. 가까운 곳에 사셨으니까 이웃 사촌이셨고 같은 고향이고 네. 붙어 있었으니까. 바로 붙어 있었으니까. 네, 가까운 친척이었죠. 김일성 그 외가 집안하고. 윤철 씨가 같은 강씨잖아요. 네네. 혹시 친척이세요? 아니요, 친척은 아니고요. 저희는 뭐 외할아버지라든가 그분들이 옛날에 항일혁명 할 때 이렇게 자국 내에서 이렇게 자금이랑 그 필요할 때 그런 자금도 대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 차후에 그 사진들이 많이 그 이런 박물관에 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혜택을 조금 많이 봤죠. 네. 빨치산 가족이나 빨치산을 도와줬다는 가족들은 가장 출신 성분이 좋은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체제가 공식화되기 전 차기 지도자로 언급됐었던 2명의 왕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에 밀려난 비운의 왕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운의 왕세자는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입니다. 가계도만 보면은요. 김정일의 처다들이 김정남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김정일의 처다들 김정남이 훨씬 유명했습니다. 당연히 3대 세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크리스도 알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 알고 있었고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의 차기 지도자 김정남이라고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김정은의 존재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없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교수님 이걸 보면서 늘 궁금한 게 가계도만 보면 당연히 김정남이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하잖아요. 장자가 세습을 받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된 거예요? 외부 세계에서는 뭐 김정남이가 알려진 사람이 김정남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정남이가 김정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거라고 소문은 났지만 사실 김정남 존재는
김종일 집안에서 가장 숨겨야 할 존재였던 거죠. 네. 왜요? 왜냐하면 김종남은 오면하게 김종일의 장남이지만 번쩍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김종일의 장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야 할 존재였다는 거죠. 그 노출되면 김종일한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춰줘야 할 인물인데 그게 노출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에서 상당히 당황했던 거죠. 조강지처의 아들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송혜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했던 송혜림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김종일보다 나이가 6년에서 7년 위에요. 네. 그리고 이미 유부녀였고 그 유부녀하고 김종일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김종남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 사회에서. 유부녀란 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 연상녀 우리 그렇지. 와이프도 연상인데 연상을 장가가면 잘 된다. 잘 살아요. 슬슬 인생이 슬슬 풀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 그런 인식이 없나 봐요. 없죠. 일반적으로 연상연하보다는 그 백두혈통이잖아요. 김정일이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누나랑 산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왜 없어 보여요? 우리 크리스가 그러니까 감히 저보고 없어 보인다고 그 말씀인가요? 북한은 이제 남아 그 선호 사상이 있고 남존여비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나이로 보나 뭐든 다 위에 네.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다 무슨 보니까 시대인데? 좀 연상연하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도 있고 게다가 유부녀잖아요. 유부녀. 아 유부녀 그 문제죠. 유부녀랑 안 같이 보면 안 돼요. 살았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유부녀랑 이렇게 살았다. 이거 완전 불륜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면 원래 출당 철직시키고 이제 지방으로 추방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백두혈통이다 보니까 더 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꽁꽁 숨기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우리도 연상연하 커플이 요즘 많아졌지. 아 그렇죠. 과거 한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하. 약간 그게 자랑은 드물었군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대세인데. 연상연하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두 이해를 분이 합니다. 북한에 안 사시길 잘했어. 남편분 연하? 네. 연하예요. 몇 살 연하? 2살. 잘 갔네요. 네, 그렇죠. 야, 근데 김정일이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유부녀여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봐서는 너무 사랑해서 말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때 이제 60년대 중반 김정일이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선전선동부 용화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용화예술과라고 하는데 그때는 용화과 지도원으로 배치받아가지고 이 용화예술계를 자기가 한번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용화예술인들의 부하방탕한 생활 뭐 이걸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용화 촬영소에 가서 현지 지도를 내려가가지고 사상투쟁하고 비판하고 다 잘못된 사람은 혁명화 내려반이고 이런 걸 한 6개월 동안 내려가 있으면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송혜림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방탕한 생활을 바로잡는다고 내려갔는데 본인이 방탕한 tom보이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그때 유부녀를 꼬셨어? 가장 혁명화가 안 됐다는 사람들을 혁명화시킨다고 했던 김종일 위원장이 거기서 송혜림을 만나서 태어난 게 바로 김정남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그러면 송혜림은 누구랑 결혼했던 사람인가요? 아, 송혜림이는 원래 해방 후에 약 한 10만 명이 그때 올라갈 때 엘리트 계층이 한 10만 명이 해방 후에 북한으로 갈 때 그때 올라갔던 작가였습니다. 이기용이라고. 월북 작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기용이 아들 이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죠. 아 며느리였고. 며느리였다고. 그럼 성혜림 원래 남편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던 그 원래 남편 어떻게 됐어요? 아, 원래 남편은 이제 이혼하고 정식 이혼을 했죠. 정식 이혼하고 프랑스 유네스코 대표부에 외교관으로 파견 보냅니다. 잘 됐죠, 오히려. 그래도 그래서- 부인을 뺏은 대신에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일단 외국에 나가 있어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프랑스 유학했잖아요. 아, 맞다. 그 중에 이기용의 선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증선녀인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몰랐다. 송혜림 사건은 아예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수대에 있었던 무용배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오, 그래요? 새로운 결혼을 또 하셨네요. 뉴스타트. 네. 대신 송혜림은 아주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죠. 그때부터. 추방당했으니까 북한에서. 모스크바로. 이슈 될까봐. 이혼을 시키고 남편도 프랑스 보내고 네. 그래서 같이 살아서 심지어 아들도 낳았어. 네. 그랬으면 잘 살아야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근데 또 아내를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송혜림이한테도 좀 잘못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후에 자기가 임신된 거를 김정일의 아들이라고 말 안 했죠. 아이 낳기 전까지.
임신됐을 때 뭐 한 달이나 두 달일 때 말했으면 이거 당신 아들이다 했으면 낳지 못하게 했겠죠. 김정일. 같이 살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일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추방당하고. 송혜림도 욕심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김정일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송혜림이는 김정남이를 낳으면 김정일의 장남아내 첫째 아들인데 그런데 이혼을 당하고 모스크바로 추방되다시피 해서 다시는 조국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공화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모스크바 대사관에 가서 쥐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궁금한 게 이게 존재를 꽁꽁 숨겼던 만큼 북한에서도 이게 알려지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막 입소문 안 돼서 왜 김일성이 때는 말 한 번만 말 잘못하면 가정에 대해서 가게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다 잡아가서 뭐 숙청하는 때라 말은 함부로 못했고 저희도 듣긴 했었지만 설마 뭐 그냥 그렇다는 입소문이 살살 돌긴 했지만 설마 아니겠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댔어요. 그냥 풍문 정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송혜림이라는 이름도 몰랐었고 근데 이기영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해요. 저희가 학교 때 그 사람이 썼던 작품도 다 배우고 그러거든요. 이기영의 땅이라든가 뭐 이거 다 땅이라는 거 배우고. 유명하죠. 예. 그 작가님이. 그러는데 이제 며느리였다라는 거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불륜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잘못 걸리면 총살당해요. 그래서 북한에 정말 유명한 배우 우인이라고 있는데 불륜을 이렇게 막 저지르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공개 총살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춘향전에 나왔던 첫 배우가 우인이거든요. 북한에도 춘향전이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우인인데 제일 격포하고 불륜 관계를 해가지고 예술인 5,000명 많았고 공개 총살한 겁니다. 그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근데 하도 이제 송혜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나마 총살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쫓아보낸 게 아닌가, 추방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로. 되게 충격적인 사실들 많이 알았는데 성인 러시아로 쫓겨났지만 그래도 첫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김정일이 많이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전혀 챙겨주지 않았죠. 왜 챙겨주지 않았냐면 자기가 사랑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원했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잖아요. 모르고 있었다가 그냥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키울 수도 없어. 그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걸?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때는 후계자로 정식 임명도 안 됐을 때고 후계자 싸움이 상당히 벌어질 때인데 그래서 공개할 수도 없었고 누가 키웠냐? 아이 낳자마자 장성택이하고 김경희가 키운 거거든요. 고모가. 예, 똑같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일이 살고 하나는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살았는데 이따금씩 가긴 했죠. 가서 만나도 주고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한 적은 있지만 절대 그 자기 집에서 키우진 않죠. 그러니까 10살까지 장성택이가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러면 김정일의 첫 아들인 김정남은 장성택과 김경희의 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다 했으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고모잖아요. 고모분데. 그 어리니까 그 김경희가 그때 자기가 혼자 벤츠 몰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벤츠, 집에서 벤츠요? 이제 벤츠. 아 벤츠를 맨즈라고 해요? 벤츠라고 하니 북한 다 벤츠 하는데 벤주. 그 벤츠 아지미 벤츠. 그 아지미라는 말이 이제 아줌마라는 말을 벤츠 아줌마. 북한 말로는 아지미 하는데 벤주 아침에. 벤츠 아지미 왔다고 벤츠 아지미라고 불렀어요 그때. 아니 아줌마. 무슨 홍길동이에요? 고모를 고모라 부르지 못하게. 예, 저. 그러게요. 예. 그때 그 이제 장성택이랑 같이 살면서 뭐 고모부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게 어디서 왔나인지 하니까 아마 그래서 벤주 아줌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애기니까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그냥 벤주 몰고 다니니까 벤주 아줌이 하고 부른 것 같아요. 자기 엄마는 아닌 건 아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근데 김정일은 싱글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정식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비서실에 있던 비서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걸 누가 소개해줬냐? 김일성 주석이 인정을 해준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 상당히 똑똑하고 근데 출신은 총진 출신이에요. 함경부터 총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비서로 근무했죠. 비서로 근무했는데 생긴 게 보면 이설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집안은 다 그렇게 생긴 집안을 다 좋아해요. 유승민을.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여성인 김영숙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딸 둘 있잖아요. 공식적인 딸만 딸들. 나왔구나. 설송, 김설송, 김총성. 오. 아, 그 설송이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신문에도 나왔어요. 김정일이가 이렇게 데리고 김정은이하고
김설송이하고 아버지 가운데 앉고 이렇게 양옆에 다 자란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정실 부인의 딸이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상당히 사랑받았죠. 김설송이. 손녀. 계속 부담 다니고 망경대 올 때도 그 설송이나 총송이 데려왔는데 김정은인 우리도 몰랐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아이. 고용이는 알았죠. 그 김용숙 다음에 고영이를 만나. 그렇지. 아, 저기 나오네요. 자, 첫째 부인 성혜림, 그리고 실질적인 첫째 부인이 김영수. 김영수, 그리고 셋째 부인이 지금의 김정은의 엄마인 고영이. 아. 세 명이에요? 공식적인 여자는? 그렇죠. 여기서 뭐 김옥이가 김정일의 뭐 부인이다 하는데 그건 비서. 비서. 완전 비서로 시집도 안 가고 나는 장군님을 위해서 난 끝까지 충성하겠다. 시집도 안 가고 끝까지 수발 들은 여자가 바로 김옥입니다. 아, 그래서 김정일이 진짜 사랑하고 의지했던 건 김옥이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네. 네. 순서로 따지면 김정남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으니까 어쨌든 백두혈통이고 어느 정도의 대우는 그래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대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노출될까 봐 허위 인원을 붙여준 것도 일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는 걸 감시했죠. 그래서 그 컴퓨터 원장으로 원장님. 원자 센터 망경대 처음 생겼을 때 돔처럼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나도 한번 가봤는데 KCC요? 그 컴퓨터 센터 생기니까 거기 원장으로 시켰는데 이게 노출되기 조금 노출되니까 이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중국으로 추방시킨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그 북한 주민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김정일의 백두혈통, 김정남의 정체는 2001년 뜻밖의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고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그런 동시에 오히려 김정일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01년 5월 1일 일본 나리타 공항. 한 가족이 입국을 시도했다가 불법 입국자로 구류됩니다. 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든 동양인 가족이었는데요. 누가 보기에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이라며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본 출입국 사무소에서 정체를 확인하던 중 그들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과 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총 4명이 있었는데요. 김정남 본인, 그다음에 김정남의 아내인 신영희, 신영희의 친척으로 알려진 이경희, 그다음에 김정남과 신영희의 아들인 김금소 이렇게 총 4명입니다. 김정남은 물론 그의 아들이 공개된 것도 이때가 처음인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황태자의 밀입국 시도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동시에 김정남은 김정일의 뒤를 잇는 북한의 후계자로 주목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김정남이 김정일 장남이다 보니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걸로 여겨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그 봉건 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씨 왕조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장자가 후계자가 될 걸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남의 밀입국 이유에 대해 군사거래, 망명, 후계자 수업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위조 여권까지 쓰면서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김정남이 일본 도쿄신문 기자와 150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책으로도 출간이 됐죠. 그 책을 보면 김정남이 아들에게 디즈니랜드를 보여주고 싶었다. 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저 관광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에서 그 위조 여권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김정은도 어린 시절에 브라질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일본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구상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서 자본주의에 물든 백두혈통이라는 오점을 남긴 김정남, 아버지 김정일에게 제대로 미운털이 박힌 사건이었습니다.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후계 구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거 보고 북한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뭐 당황한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는 전혀 나오지 않을 때거든요. 2001년대가 나이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아직 후계자라는 말 안 나올 때인데 김정남이가 이렇게 남의 나라 여권을 가지고 그것도 일본 족대국으로 무슨 가족까지 좋은 자도 아니고 아들까지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간다. 이건 상상이 안 됐던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 그런데 일본 여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여권, 제3국 여권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체포되잖아요. 자포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 김정일이한테 김정남이가 있고 이게 바로 송혜림의 아들이구나. 그때 노출되니까
그게 치명타가 된 겁니다. 김정일이라는 유명한 사실은. 사건이었어요. 예. 네. 아주 치명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다시는 김정남이 북한에 들어오지 들어오지 못하게 말아라. 추방시킨 거죠. 아예 북한 못 들어갔어요? 그 못 이후에? 들어왔어 그 이후에는. 아빠한테 전화 안 했어요? 야, 아빠 제발 잡혔는데 저 같으면 바로 전화하는데. 김정남은 그냥 순수하게 정말 일본 문화가 좋아서 가족들 손잡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음악도 듣고 일본 라면도 먹고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이 그럴 했네. 정도로 철이 없고 사실은 후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았나. 그걸 김정일도 일찌감치 알아본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김정은이 샛별장군의 칭호를 받으면서 후계자로 등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정남이 그래도 내가 첫째 아들인 걸 아는데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고 후계자는 꿈도 안 꿨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한참 어린 그것도 배다른 동생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어땠을지 이게 상상도 잘 안 돼요. 중국에 쫓겨났잖아요. 중국에 네. 쫓겨나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못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들어갔을 때 사진 봤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그나마라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택이거든, 김경희하고. 근데 장성택이 김경희는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장성택은 총살되고 이젠 자기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김정남이가. 그래도 약간 김정은에 대한 어떤 질투나 뭐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건데요? 김정은 나이 오래서 지도자감이 못 된다. 아. 그리고 김정은을 올인해 치고 이거 올인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 어린애라고 올인해. 표현 썼어요. 안 그래도 어린이 컴플렉스인데. 컴플렉스 때 거기다 올인해는 걔도 기자가 쓸 때 올인이라고 썼지 번역을 아이들이라 그래. 낮추 부르는 게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 새끼 이러잖아요. 아, 그 큰 사람. 표현이 올인해라는 거죠. 지도자감이 아니다. 엄청난 비하하는 말이라고. 책이 예, 제가 그 김정남이 쓴 책을 봤었거든요. 그 권력 세습은 사회주의 체제와 맞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썼고요. 거기에 또 오, 보면 체제 비판. 지도자는 민주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걸쳐서 뽑아야 된다. 오, 네. 이거 북한의 그거- 정면도 그렇죠. 승부. 그리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야만이 북한이 오, 살 길이다. 김정일이 제일 그런 싫어하는 식으로 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책을 보면서 혹시 김정남이가 뭐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개혁 개방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이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니 그렇게는 어림도 없긴 한데 일단 책에는 네 그렇게 근데 네, 이 책이 저는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김정일의 아들이 이런 책을 썼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동생이 후계자로서 북한 주민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동생이 이 말을 오해하거나 이 말을 듣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다면 도량이 작은 사람인 셈이고 저는 무척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건 그냥 도전하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너 나랑 한판 뜨자 이런 거거든요. 어디 최고 지도자인데 북한에서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설날에도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는 거지. 바랍니다.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 책만 봐도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그러니까 분노했을 것 저기도 같아요. 어린아이 취급을 한 거죠. 어떻게 북한 사회에서 중국 사회도 민주적으로 선거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김정은이를 비아냥하고 아주 낮추고 욕을 하는 글이라고요. 근데 점잖게 표현했다는 건 기자가 그렇게 김정남이는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김정남이 수법할까?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새끼 그 사람질 못해 이렇게 말. 아, 이 썰이 처리되지. 김정남이 화법이 그렇다고요, 원래. 박사님, 김정남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친구가 돼서 만나거나 무슨 뭐 같은 좌석에서 뭐 음식을 같이 먹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려 호텔 그 지하에 가면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허위사령부 잘 관리하는 케어하는 장교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사이에 체육단 그 축구 선수들이 거기 와서 같이 이제 맥주 먹고 하다 싸움이 붙었어요 거기서. 싸움이 붙으니까 김정남이가 그 허위사령부 장교 권총을 뽑아가지고 쏜다면서 쐈는데 이제 막아가지고 공포탄이 돼버렸죠. 공포로 쐈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 바에서 같이 술 먹고 있었거든요. 호텔 지하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온 게 아니고 허위사령부에서 자동차 와가지고 한 10대 명 와가지고 그 사회체육단 선수들 다 잡아가고 이 친구 다 데려가고 그래서 소문이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 김정남인 건 누구도 모르죠. 다른 사람들. 나는 알죠.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만 해도 김정남이가 나이가 뭐 19살, 20살 그 정도 됐는데 허위사령부 장교의 권총을 뽑아가지고 쏘았다고 하는 정도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괴팍하네요. 괴팍한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는 준 거죠.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의 이런 행동이 사실 내 정권에 도전하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마침 당시 중국에서 김정남 옥립 프로젝트를 은밀히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또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게 김정남을 키운 장성택이 배후에 있다. 이런 썰들이 돌았어요. 자, 그건 가능성은 있어요. 1%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옥립이 저 힘듭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감춰놨다가 지도자로 김성광장에 나타날 때부터 열광하게끔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김정은이를 죽여버리고 느닷없이 씻고만 그 김정남이 그 생긴 것도 또 우악스럽게 생겨요. 그 사람 와가 이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 김정남 지도자 만세 이렇게 안 돼. 이 시스템 자체가 힘들어. 이거는 순전히 장성택이 위해서 이런 설이 유포된 겁니다. 장성택이가 김정남이 키웠다는 건 북한 권력계층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알거든요. 그리고 김정남이가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장성택이가 도와주고 있는 것도 알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항상 그래서 죽이진 말라 그랬다고요. 김정은이한테. 그리고 장성택이 내가 좀 못되지 않게 나쁜 짓 하지 않게 내가 좀 잘 좀 케어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키웠으니까. 네, 그 아니, 댄주 아주머니랑 김정일이도 그래도 아들 아니야. 그런데 장성택이가 자기가 김정은이를 세워놓고 보니까 모든 권력이 장성택이한테 갔다. 김정은 그때 뭐 27살밖에 안 되잖아요. 장성택이는 김정일의 하나밖에 없는 매제고 김경이라는 아주 백두혈통의 진짜 백두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장성택의 김경이. 그런데 그런 장성택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을 그냥 해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는데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김정남이를 도와주면서 김정남이가 장성택이한테는 카드죠. 히든 카드. 너 없어도 야 얼마든지 김정남이 와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생각뿐이었지 김정은이 진짜 밀어내고 김정남이 하려고는 안 했다. 그냥 수단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걸 노출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야, 장성택이를 더 살려두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장성택이를 체포하기 전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옹립하려는 신진 세력, 김원우 국가보위부장, 최룡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석 달 전에 벌써 백두산에 모여가지고 장성택 칠 그걸 다 꾸미잖아요. 장성택 죽이고 그 다음에는 김정남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미리미리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림을 다 그려놨네.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그렇죠. 장성택이가 제거되면 김정남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우리 간부 북한 권력계층에서는. 그래서 권력 내부에서 내가 살으려면 빨리 망명을 선택해라. 빨리 너는 그 마카오를 벗어나지 않으면 중국을 떠나서 자유세계로 가지 않으면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가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한다. 1, 2년 내에 너는 제거당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굽혔던 겁니다. 가려고. 그게 말레이시아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 2017년 김정남 암살 소식에 전 세계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랬죠. 혹시 두 사람은 김정남 암살 소식 들었을 때 어땠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김정일이가 굉장히 좀 땅속에서 통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북한식 왕자의 날인 거잖아요. 김정남도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인데 김정일한테는 이렇게 죽였으니까 그걸 김정은이 죽였으니까 많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김정남이가 죽는 걸 봤어요. 뭐 생동하게 그 CCTV 다 보기도 했고 네. 저는 일단 자기만의 완벽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완벽이 안 되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해외 나가서 말한다든가 책을 쓰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할아버지 애가 뭔가 그 흑칠하는 걸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거했는데 그걸 우리가 볼 때 보면 권력이라기보다는 참 무서운 독재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죠. 김정남은 시작부터 후계자감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김정은에게 대적할 존재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김정은의 친형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김정일은 애초에 김정은보다는 김정은의 친형이자 고용희 소생의 장남 김정철을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뒀다고 하던데요. 김정일은 고용희를 사랑했으니까 자녀 3명을 낳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지도자를 선택한 게 김정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철이를 항상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후계자 교육도 시키고 했다고 처음에는. 2005년도인가 후진타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자기 아들이라고 후계자라고 소개한 게 김정철입니다. 후진타오가. 내 아들이다. 그 김정은이 난창가예요.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연회장에 참여시킨 게 김정철이거든. 김일성 때도 그렇고 항상 북한은 후계자를 지명을 하면 누구한테 먼저 소개 안 하면 중국입니다. 김정일이도 다 중국에 먼저 소개했거든. 등서평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먼저 소개하고 중국에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 그럼 바로 예상하겠네.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이 북한에선 그 탈북민 중에 얘기하는 분이 2005년도에 잠깐 김정철 후계자 만드는 그 설이 나왔었다 그래서 뭔 얘긴가 했는데 이런 네. 얘기였네요. 그리고 간부들이 벌써 그렇게 되면 후계자란 말을 안 해도 북한의 권력계층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김정철이가 앞으로 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김정은은 아예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철이 맏아들이고 앞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후계자라고 김정일은 처음에 생각해서 이제 지명했죠. 이거 교육을 시키면서 그럼 김정은은 이민군 총참모장을 시키면서 형님을 도와주는 건 가능하죠. 또 김정은은 그만큼 역량도 있고 배짱도 있고 기질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김정일이가 봤을 때.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국방 분야에 대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릴 때 보면 맨날 원수복 입고 나와가지고 굴 쓰고 항상 군복을 입고 다녀. 어릴 때 사진부터. 윤철 선생님 그 호위국에 속했으니까 네. 혹시 우리는 알 수 없고 직접 들은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좀 들은 게 좀 있었어요. 저희는 처음에는 따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따님들이 그 공주님 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시고 그다음 차후에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농구를 엄청 좋아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호위사령부 안에는 농구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입대하니까 선배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 자주 왔다고. 그때 고영이하고 같이 자제분들이 같이 왔었는데 일단 정확하진 않는데 김정일이가 한번 너네 둘이 조국 통일론 좀 해봐라. 너희들이 일단 알아봐라 했는데 김정철이는 평화통일론을 내세우고 뭐 김정은이는 군사통일론, 통일은 무조건 군사통일이 돼야만이 우리가 제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래? 김정은이 네가 군사통일론 맞다. 네가 하는 일이 맞고 평화통일은 하면 우리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후계자로 밀려났다. 일단 그런 그런 썰이 있군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음악 예술 좋아해서 영화도 뭐 하고 가극혁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와 동시에 좀 포악한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올라섰을 때 대대적으로 다 숙청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성격을 김정철은 음악 좋아하는 것만 갖고 태어나고 김정은은 그 포악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독재자라는 자리가 내가 안 하면 남에게 먹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정철을 올려 세우면 이렇게 좀 만만한 성격이면은 나중에 누군가한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김정철보다는 김정은을 시켜야겠다. 김정은도 올라서자마자 다 숙청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첫째 김정철보다는 둘째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에 더 어울리는 성정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고위 간부들도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판단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김정일은 김정철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이를 포기했을 때 김종훈이가 지도자가 되게 되면 아버지가 그걸 걱정했을 겁니다. 왜? 자기하고 김평일이랑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과 이복 동생 김평일 이 두 사람 간의 후계 싸움이 진짜 컸잖아요. 김평일은 정말 다음 후계자로 유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면서요.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김평일이 뭐 김일성 경기장 이런 데 나타나면은 다들 김일성처럼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러면 김평일도 이제 알아서 자연스럽게 손 흔들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평일이 김일성과도 더 많이 닮았고 외모도 더 이제 출중하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다들 김평일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두 쪽으로 갈라졌대요. 일단 항일혁명투사 쪽에서는 김정일을 아무래도 그 김종숙이와 같이 그 활동하시던 분들이니까 김정일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평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김평일이 내세우고 했는데 항일혁명투사들이 무조건 김정일이 내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찾은 게 백두산 백두밀령부터 찾았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김정일이 강명선 탕생했다. 여기서 맞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엄청 우레도 울고 뭐 땅이 갈라지면서 소백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우르르 봐가지고 나무에 고에 강명선 탕생했다. 이렇게부터 시작하니까 그걸 교육하다 보니까 거기 먹힌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60년대, 70년대 막 이렇게 내세워져가지고 김정일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일성을 내세우고 밑에 김정일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쳤다는 좀 그런 설 그렇게 들었어요. 팬타스틱하네요. 얘기 잘 만들었네. 혹시 교수님 누구 편 그게 드셨어요? 궁금해요. 누구 편 드셨어요? 누구 편 드셨어요, 교수님? 우리는 당연히 다 김종일이 편했었지. 왜 당연하죠? 즐거워요. 거기가 세니까. 저 빨치 산들이 도와주면. 세면 사람이 우리 편에. 근데 김일성은 오히려 김평일한테 가 있었다고요. 김일성의 아들, 딸인 김평일이나 김경진이나 김용일이는 이거는 종실 부인, 김종숙 첫째 부인이 죽은 다음에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종식 결혼했다. 김성애라고 옛날에 혁명 역사에도 나옵니다. 김성애 여사로 불렸다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여성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잖아요. 김성애를. 용부인으로 계속 김성과 같이 다니고 김성애 여사로 불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평일이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그 세력을 만든 게 바로 어머니죠. 김성애. 그리고 또 김일성도 또 마음도 김평일한테 많이 가 있고. 그런데 이자 우리 강윤철 씨가 이야기하듯이 김정일을 지지해 준 건 만경대 칠걸 친척들하고 그다음에 그 빨치산들 김종숙이랑 같이 빨치산 할 때 그 백두산에서 싸우던 만주에서 싸우던 그때 같이 그나마 빨치산 했던 사람들이 야 김종숙 동지를 봐서라도 우리가 맏아들인 김종일을 지지해야 된다. 친용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동생이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형은 뭐가 돼 이거? 아, 그럼 아버지 이걸- 마음으로. 이걸 무슨 국방부 장관 시킬 수도 없고 뭐 최근에 상임위원장 자리 줄 수도 없어. 만 줬다 합시다. 김정은이가 최룡해를 부를 땐 최룡해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만 얘 아주 원수님하고 나이 아무리 70 나서도 그냥 90도 절하는데 형 보고 하라면 형이 90도 절하겠어요? 그거 절 안 한다고 아 이거 욕도 못하고 힘들죠. 그렇다고 또 야자도 못하고 이거 곤란해지거든 사실은. 그래서 김종일이도 이 아들 둘이 봤을 때는 맏아들 지키는 게 낫다. 그러면 김종철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김정은이한테 야자해도 되거든. 형이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나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이 친구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야자하지 못하고 하십시오 하면 그게 또 웃음거리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일이도 이 아들 둘이 봤을 때는 맏아들을 지키는 게 낫다. 그러나 그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김종철을 했는데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도중에 교육을 하는 도중에 야 이거 김종철이를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김종일이가 알은 거죠.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뭐라 그럴까? 아, 심리적으로. 심리학해. 심약해. 그리고 김종철이는 자기가 나는 이거 못하겠다. 계속 아버지한테 자기는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 왜? 이 친구는 가만 보면 예술을 좋아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마음이 좀 오지거든요. 오져요. 좀 심약하다고 오지다. 할까 뭐랄까 아니죠.
착해 좀 대체로 보면 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아버지 김정일의 배려에도 김정철은 정말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눈밖에 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엇나갔던 걸까요? 지도자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결국에는 김정일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북클립에서 준비했습니다. 장남 김정철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버지 김정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철은 권력에 영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후계자 자리에서 멀어진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김정철은 어린 시절 해외에서 오래 살아온 탓인지 서구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농구의 팬으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록 음악입니다. 김정철의 모습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것도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에릭 클랩턴의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2006년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갔다가 외신 이제 해외 언론들에게 딱 들킨 건데요. 사실 김정철은 워낙 성격이 좀 섬세하고 예술성에 짙어서 후계 구도에서는 좀 진작에 멀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들키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후계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더 관심을 쏟았던 김정철. 김정일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2008년 차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합니다. 이후에도 김정철은 에릭 클랩턴을 찾아 해외로 떠돌았는데요. 2011년 에릭 클랩턴의 싱가포르 공연장에서 다시 목격됩니다. 워낙 기타에 관심이 많고 본인도 수준급으로 기타를 친다고 하는데요. 당시 2011년 싱가포르 공연이 이제 동생 김정은이 후계자로 이제 지명이 되고 2년 정도 이후였는데 아무래도 자신은 권력과 관련이 없다. 자신은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정철이 공연장을 찾은 일자도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 딱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면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마저 뒤로 할 만큼 음악에 대한 애정이 더 컸던 겁니다. 동생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김정철은 에릭 클랩턴의 콘서트표를 구매하기 위해서 외교로까지 동원했습니다. 네, 태영호전 공사의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티켓 구매에서부터 의전까지 모든 외교력이 동원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연이 매진이 돼서 티켓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웃돈을 주고라도 안표를 사와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공연 뒤에 의전을 할 때는 태영호 공사뿐 아니라 현학봉, 주영국, 북한 대사까지 모든 외교란이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8년엔 북한 외무성을 통해 에릭 클랩턴의 북한 공연을 추진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에릭 클랩턴이 북한에서 공연하는 걸 거부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에릭 클랩턴에 대한 집착은 애장품 수집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거기에는 다시 한번 북한 외교관들이 동원됐습니다. 2015년에는 런던을 방문해 에릭 클랩턴이 애용하는 기타 모델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는데요. 물질적 풍요 속에 자유롭게 사는 듯한 김정철. 이후 김정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철저한 감시 속에 살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기도 하고 호텔에서 좀 행패를 부리는 등 약간 불안한 증세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김정은에게 자신을 보살펴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를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지도자가 될 뻔했으나 자본주의 문화에 푹 빠져 비운의 왕세자가 된 김정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철 그 에릭 클랩턴 공연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미니 씨 그거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그 북한에 이제 모란봉 악단이라고 김정은이 만들었다 하는 그 악단이 있어요. 현성월이 단장으로 있었던. 거기에 이제 기타리스트라고 강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엄마를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모란봉 악단 선발되고 나서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고 막 그랬었는데 정작 부모님들도 딸이 그렇게 모란봉 악단에 선발돼서 들어갔지만 딸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어요. 매일같이 만날 수는 없고 그냥 딸이 공연에 나오면 아, 잘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사만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무대에서 보는구나. 네, 그냥 집에서 이제 TV로만 딸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딸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공연에서. 그러니까 부모는 그때부터 사색이 된 거예요. 우리 애가 왜 갑자기 공연에서 안 보이나, 숙청됐나, 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뭐 처벌받았나, 막 엄청 그랬었는데 근데 또 물어볼 수는 없어요. 가서 내 딸 어떻게 했어? 함부로 이럴 수는 없어요. 아이고. 그냥 막 서가리만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 강평이가
김정철 옆에 따라다니던 여자였던 거예요. 아. 딸은 지금 그렇게 최고 지도자의 형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부모들한테도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 영국 간 걸.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김정철의 와이프가. 와. 그래서 근데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가족은. 진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네, 성공한 가장 거죠. 잘 된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사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잘 백돌. 살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 조용하고. 사람들하고 접촉 못하게 딱 네. 관리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 아유, 그래요? 누구도 못 그렇죠. 만나고. 와이프가 됐으면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김정철은 자연스럽게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죠. 자기가 돌출 행동을 함으로써 아버지한테서 미움받는 행동을 했잖아요. 가지 말라는 데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가게 막을 사람이 없어. 후계자 수급 받는 데다 김정일의 아들을 과연 누가 막아요? 수업 갔던 네. 도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언론에 노출 안 되면 되는데 언론에 완전히 노출이 됐거든 이게. 티를 내. 그런데 그게 또 김정일의 아들로 또 나왔다고 또. 그래서 그 미모 여자들하고 또 언론에 공개되니까 김정일이 아마 거기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이후에 후계자 수업을 멈추고 김정은이가 갑자기 후계자로 됐거든요. 네. 김종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데리고 간부들한테 처음 소개한 게 2008년도 9월입니다. 자강도 강계에 가가지고 국방위원회 송원돌하고 강계 군수공장을 가고 그때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김덕훈이고 그때 다 회의할 때 그 모인 사람들한테 앞으로 김정은 장군을 당신들이 잘 보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라는 말을 그때 처음 했다. 그게 김덕훈이가 그때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 어딥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수장이 될 뻔했던 비운의 왕세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그 누가 되든 자신만의 이권만을 챙기면서 백두혈통 중심의 북한 사회를 만들어갔을 것이 뻔해요. 현재 김주애 중심으로 4대 세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추측됩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오래간만에 국방 TV에 나왔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일요일 패밀리 가족들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다시 한번 북한을 조명하는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우리 강민철 씨나 우리 남인희 씨 북한에서 이제 언제 저보다도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이제 오래됐지만 아마 생생한 증언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